안녕하십니까. 한국건축사 강의를 맡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최세헌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원시 건축에 대해서 알아봤죠. 원시 건축은 음집부터 시작을 해서 평면이 분화하고 또 초기 철기 시대의 지상 건축까지 이어지는 시대적 특성과 건축 유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시시대 건축은 매년 한 문제 이상이 출제되는 부분으로서요. 분량도 많이 되지 않으면서 시대별 특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학습을 하시면 쉽게 득점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로 아직 미진하신 수험생들께서는 다시금 지난번 강의를 보시면 명확하게 정리가 되실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본격적인 한국사 시간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서 삼국시대 고구려 건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건축은 최근에 중국에서 광개토 대왕 시기에 그런 비문이 발견되기도 했고요. 지금도 계속 그때의 생활상들이 밝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다른 삼국의 여타, 백제라든지 신라에 비해서 많은 건축적인 단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신뢰가 많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고요. 고구려 고분벽화라고 하는 기록물 속에 당시의 건축 모습이라든지 생활상 그리고 건축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서 고구려의 역사상 또 건축상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고, 또한 일본의 유적, 특히나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일본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현지 일본의 고대 유적들을 살펴보면 그 당시 고구려 시대의 모습들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유적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백제라든지 신라라든지 하는 부분의 유구들도 많은 유출을 가능케 하는 부분이 바로 고구려 건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건축은 앞으로 2회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게 될 것인데요. 이 장대한 옛 고구려의 생활을 통해서 이 건축 유구까지 알아보는 우리 한국건축사 강의,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구려의 시대 개요입니다. 먼저 고구려는 태조부터 고국 천왕까지는 국가 체제를 정비하기 바빴습니다. 고구려의 태조가 누구신지 잘 아시죠? 예, 유명한 고주몽인데요. 고주몽부터 고국 천왕까지는 그 당시에 이제 새롭게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국가 체제를 정비하기 바빴었고, 이제 삼국이 형성됨에 따라서 이제 삼국과의 대등한 또 서로 물리는 그런 대립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궁 원왕부터는 백제와의 혈투가 이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수리망 때부터 본격적인 고대 국가의 형태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고요. 율령을 반포하게 되고 태학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구려를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광개토 왕이겠죠. 광개토 대왕이라고 하는데요. 광개토 대왕의 정복 정책에 따라서 요동을 정벌하고 함강까지 진출해서 저 신라까지도 왜구를 섬멸해줬다라는 그런 고구려 토우가 발견됨으로써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는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개토 대왕을 이어서 장수왕 때 평양으로 천도함으로 돼서 본격적인 한반도에서의 삼국 시대를 열었던 그런 고구려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자왕인데요. 문자왕 때 이르러서 부여까지 병합하게 됨으로써 최대의 고구려 대영토를 건국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발전하던 고구려는 수나라와 당나라의 전쟁을 거치면서 서로 이제 대립 또는 이제 쇠퇴하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수나라와는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이 유명하죠. 그래서 그런 수나라와의 전쟁을 통해서 결국 수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나라와도 안시성 전투를 꽤 오랫동안 하게 되고, 이러면서
많은 전투 속에서 서로 세력이 기울기도 하고 차기도 했지만 또 반대로 많은 문물을 교류하게 된 시점도 이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던 고구려도 결국은 나당 연합에 의해서 668년에 멸망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고구려의 사회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는 먼저 중국 남북조 및 북방 민족, 거기서도 전진과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문화의 특성이 북방 민족의 특성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우리가 중국 내륙 한족 쪽에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고대 문화를 형성할 때는 그 북방 민족, 고대 중국의 북방 민족의 영향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때 물론 북방의 문화가 더 우수했고 또 그런 부분들을 불교와 더불어서 받아들이면서 고구려는 그 동북아시아의 대제국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거기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이 말씀드렸듯이 불교의 전례고요. 그래서 멀리 서역 지방까지의 앞선 선진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또 그렇게 받아들이기만 했느냐? 그건 아니죠. 서로 주고받음이 있는 것이 바로 문화이기 때문에 고구려도 고려악이라고 하는 독창적인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이것이 거꾸로 중국의 문화를 끼치는 그런 영향을 볼 수 있고요. 또 이런 고려악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수준 높은 가무 문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벽화 고분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유명한 무용총이라든지 마성고 1호분, 장천 1호분 같은 곳에서 그런 무용도라든지 그런 가무도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 그런 고려무에 대한, 고려악에 대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구려 고분 벽화 중에서 무용도를 포함하고 있는 고분은 어디인가?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문제이니까요. 고분의 종류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구려 건축문화의 특성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장대함과 독창성, 그 다음에 정연성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고구려에는 고려척이라고 해서 이것은 꼭 동이척이라고 하는데요. 한 척에 대략 한 35cm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고려는 바로 고구려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고구려뿐만 아니라 초기에 백제라든지 고구려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백제, 신라의 고대 유물에서도 이 고려척이 사용되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일본에서도 많은 영향을 끼쳐서 일본에 나타나는 아스카 시대 등원경 같은 경우는 한 변이 고려척 500척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법흥사가 1탑 상금당식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중궁사의 고구려 기와, 그 다음에 천원사, 법융사, 법기사의 고구려 가람이 변형됐다는 것을 통해서 이런 고려척이라든지 아니면 고구려의 고대 건축술이 일본 고대 문화 형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적으로 지금은 고구려 유적이나 유구가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일본에 남아있는 그 고대 유적을 통해서 거꾸로 우리가 그 고구려 건축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구려의 도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구려의 도성은 총 4번의 천도가 있었습니다. 가장 처음이 흘승골성이라고 해서 고주몽이 최초의 도읍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성으로서 집안현 국내성으로서 천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고구려의 특성이 평지성과 산성의 결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한반도 시대를 열게 되는 평양천도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초기 평양천도는 안악공을 중심으로 한 대성산 아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장항성, 평양성의 새로운 이제 장항성을 축조를 하면서 이런 4번의 수도 천도가 일어났던 고구려 도성 체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홀승글성은 지금의 온효산성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는 아직도 미정이고요. 지금은 온효산성 쪽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천연으로 된 요새화된 형태입니다. 산 정상에 있는데요. 거기 망루지라든지 저수지 같은 그런 유구들 통해서 그쪽에 그 당시의 모습들을 대략적으로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 이제 본격적인 도성의 체제를 갖춘 것은 국내성 청도입니다. 그래서 길림선 지반현에 있는 퉁구 지방인데요. 이 국내성의 특성은 장방형 평면으로서 성문이 6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에 각각 2개, 남북에 하나씩 이런 성문이 있고 그 성문을 보호하는 옹성이라든지 그런 치가 있어서 이런 고대 성곽의 축조 특성을 모두 다 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성벽은 고구려의 성곽의 특성은 다듬은 장방형 내지는 정방형의 돌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듬은 물론 화강석 같은 돌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 주변에 있는 석재를 잘 다듬어서 그런 축조를 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또 특성은 이 기저부에 계단식 내쌓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곽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을 경우 이 성곽 밑에 성돌을 계단식으로 차곡차곡 쌓은 다음에 그 부분을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본격적인 성곽을 건축을 합니다. 그것이 고구려 성곽의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발굴했을 때 그런 계단식 기저부가 나오면은 고구려 성곽으로 판명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물론 성곽 상부에 여장의 흔적이라든지 해자의 흔적, 그 다음에 특별한 팔각형 초석 내지는 팔각지가 발견되고 있는 것이 고구려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환도성이 되겠는데요. 환도성은 국내성의 방어형 산성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고구려 도성 형태의 특성은 그 성곽의 특성에는 많은 분류가 있는데 거기에 위치별로 하면 평지성과 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중원의 대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평지에 성곽을 세워서 도성을 건국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지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 그런 물론 드넓은 평지가 없었을 뿐더러 그런 평지에 도성을 쌓고 그 도성이 방어의 기능을 모두 다 갖추는 것이 아니라 방어형 산성을 산에다가 따로 축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사시 적이 왔을 때 그런 평지에 있는 도성을 버리고 그 항전에 더 유리했던 그런 산성으로 이동을 해서 그 산성에서 항전을 했던 그런 도성과 산성의 결합된 형태가 바로 고구려 도성 형태의 특성인데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본격적인 유구가 이 앞서 얘기했던 국내성과 환도산성의 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도산성은 국내성의 방어형 산성으로서요. 지금은 위남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의 산성자 산성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게 산에 있다 보니까 불규칙한 장방형 평면으로 되어 있고, 물론 성벽은 가공한 화강석으로 축조되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다음 기저부는 계단식 굴돌이 내쌓기 해서 계단식으로 그 성벽의 기저부를 튼튼하게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도 뭐 여담이라든지 수구라든지 성문이라든지 그런 유구들을 볼 수 있고요. 성내에서도 군것지라든지 장대지라든지 그런 유구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평양성이 되겠습니다. 평양성은 본격적인 한반도의 도성시대를 연 성인데요. 장수왕 때 건립이 되었습니다. 현재 대성산성 아래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잘 알려지는 그 안악궁이 그 중심이 되겠습니다. 안악궁 중심에 시가지 정계를 이루었고요. 그래서
박리제와 주작대로, 동서대로라고 하는 그런 도성의 형태를 본격적으로 이룬 게 이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악궁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남문지를 연결하는 이런 주작대로와 그 다음에 동서대로, 그 다음에 이 앞에 시전의 모습을 이러한 우물 정자의 정방형 형태로 이루어진 이런 형태가 이제 박리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은 이제 중국의 도성제도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도 평양성으로 도읍을 옮기면서부터는 이러한 중국의 발달된 축성법을 따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대동강을 연결하는 그 목교지가 발견돼서 그 당시의 모습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많은 그 사지가 있고 대성산성이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평양 동왕성인데요. 이거는 그리 뭐 긴 세월 동안 도성으로 사용될 것 같지는 않고요. 고국 원왕 때 잠시 건설된 도성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평양의 청암리 사지가 있는 청암리 토성 근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평양의 장항성이 되겠습니다. 이 평양의 장항성이 되면서 아까 얘기했던 수의 도성제도를 참조해서 축조하는 본격적인 성이 되겠는데요. 성은 크게 4성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북성, 내성, 중성, 외성으로 이런 네 가지 성을 별도로 쌓은 그런 성곽 공태를 보게 되는데요. 그 성벽은 앞에와 동일하게 사암이나 화강석으로 쌓고 특이한 점은 이 판축 토성을 외성으로 쌓았다는 것입니다. 삼국시대 성곽들 중에서도 외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성 중에서도 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성곽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성곽을 분류하게 되는데요. 그 왕이 사는 궁성, 또 관청을 포함한 황성, 또 그 다음 일반 백성들을 포함한 그 도성들이 있는데, 이런 도성들을 보통 그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 전체를 성곽으로 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고구려 장항성 같은 경우는 판축으로 된 토성을 통해서 외성을 쌓았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이것이 큰 특성이고 또 문제에도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은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4성 중에서도 4성의 궁궐과 주요 건물이 구성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성에는 그 시가지와 바둑판으로 구획된 박리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정방형의 이제 요 방을 우물 정자형으로 구획을 한 것을 이제 방리형이라고 하는데요. 요 방 하나의 폭이 고려척 500척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 방이라고 하는데, 요 방이 16개, 이쪽으로 4개, 이쪽으로 4개 있는 것은 하나의 리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방과 그 리로 구획된 요 방리제로서 정연한 도시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고구려 도성은 큰 범위에서는 이 성곽을 쌓을 때는 이 지형에 맞게 그 지형의 형태에 따라서 가지만, 일반 백성들이 사는 그런 도성의 시가지는 바로 그 정연한 질서가 있어야 살기 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도 똑바로 있고 그거에 따른 배수로라든지 관계시설도 이런 직선의 정사각형 형태가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중국 장항성부터 시작이 되지만, 이 고구려에서도 이 장항성에 본격적으로 그 부분이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읍성이 되겠습니다. 읍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방에 있는 지방 관청을 위시한 그런 성들을 이제 읍성이라고 하겠죠. 근데 고구려의 읍성은 중국에서 확인된 것만 대개 100여 개가 넘습니다.
그 대부분의 성곽은 석축성이지만 판축 물론 토성도 존재하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곳은 고구려 판축 토성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양성의 외성, 그 다음에 읍성 중의 하나인 신성, 그 다음에 낙수리 고분벽화의 그 토성 벽화, 이 세 가지가 고구려 토성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성곽은 대부분 그 가공석에 의한 석성이기 때문에 이런 고구려 토성은 그만큼 희귀하고 그만큼 문제화되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서 알아두시면 그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쉽게 푸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요동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동성은 장수왕 때 축조된 읍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요동성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유구는 바로 요동성도입니다. 여기에 이제 내성과 외성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여기에 다양한 건축 및 그 도성에 대한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루도 보이고, 간선도로, 이 동서 방향으로서의 간선도로도 보이고, 성벽, 그 다음에 성벽의 그 방어시설인 정루라든지, 그 치대라든지 강루,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 건물들도 보입니다. 내성의 그 단층 관아건물도 보이고, 3층 정각, 불탑으로 추정되는 3층 정각도 보여서 이 부분이 요동시대의 읍성, 요동성총의 읍성을 볼 수 있는 중요 요구인데요. 요거 고구려 고분벽화 요동성총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성은 3세기 요하 부근 진출 시 축조된 성으로 보이는데요. 이 성도 마찬가지로 외성과 내성, 그 다음에 서령, 소성, 서령 이런 길쭉한 그런 형태의 소성을 말하고요. 이 부분도 신성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성을 사용했다는 것이 특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구려의 궁궐 유적인데요. 궁궐은 그 왕들이 여러 이제 왕이 즉위함으로써 다양한 이제 궁궐이 조성되게 됩니다. 물론 고주모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는 건국 초기니까 간단한 그냥 일반 주거에 거주했다가 나중에 이제 궁실과 이궁을 조성을 했는데요. 다음에 이제 동명왕 때부터 성곽과 본격적인 궁실을 축조를 하게 되었고, 유리왕 같은 경우도 이궁과 동서에 별도의 2개의 궁전을 더 이제 축조를 했다는 그런 기록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록들로만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봉상왕이 사치한 궁궐을 축조했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고국 원왕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동왕성을 축조했다는 얘기도 있고, 물론 강개토왕 장수왕도 이제 대궁궐을 축조를 했죠. 그래서 통구 국내성이라든지 평양 대성산성, 그 다음에 청암리유적, 그 다음에 장항성 등이 이제 주요 고구려 궁궐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양의 안악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악궁은 5세기 초에 대성산 남쪽에 조성된 성곽인데요. 이 성곽의 특성은 남북 중심 축선상의 외전과 내전, 그 다음에 침전 등 주요 건물이 좌우 대칭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재미난 것은 이 중심각 이외에 나머지 건물들, 뭐 동궁이라든지 그런 후원의 영역들은 이 전체적인 공간에서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궁궐을 조성하는데 그 건축적인 그런 기법들이 돋보이는데요. 크게 2가지입니다. 입체적 배치법이라 그래서 이런 중심 건물들이 갈수록 높고 이제 많아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더 크고, 물론 중심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간의 깊이감은 그 중심 건물과 중정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좌우 해랑 사이의 거리가 좁아짐으로써 그러니까 건물이 점점 가면서 이렇게 한 곳으로 모이는
그런 형태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거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건물은 점점 중심 건물만 얘기합니다. 이 주변 건물은 고구려 공성에서 중심 건물은 이 중심부 건물과 두 양 옆에 잉랑이라 그러죠. 부속 건물이 동등하게 존재를 하는데 그 부속 건물 잉랑의 크기들은 별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중심 건물들은 점점 갈수록 커지는데 그 건물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공간 회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회랑 마당들이 점점 갈수록 소멸되는 형식으로 보면서 이 건물은 커지고 공간은 줄어들면서 이 내부적으로 진입해서 내부적으로 갈수록 극적인 그런 건축적인 공간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고도의 건축 수법이 사용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 건물의 평면이 상이하고 이 주변 건물, 이 잉랑의 평면이 유사한 것이 또 그 특징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약수리 고구분 벽화의 궁궐도라든지 그 다음에 안하기로분의 정각도에서 이런 모습들을 대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분의 이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중 그런 고분 중에서 궁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수록된 고분들은 어떤 것인가,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수리 고분 벽화라든지 안하기로분이라든지 이런 식의 그 고분명에 대한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겠습니다. 예. 다음은 고구려 사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사찰 건축은 다른 곳과 굉장히 다른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게 일단은 고구려의 불교가 그 북방을 통해서 전달되었기 때문에 이런 중국 남조라든지 본토에서 들어온 영향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다른 형태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그 고구려 불교 사찰 건립의 개요에 대해서 보면 먼저 소수리망 때 불교를 전례받게 됨으로써 최초의 이불란사와 초문사를 창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개토 대왕 때 평양의 구사를 창건했다는 기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문자왕 7년에 평양의 금강사를 창건했던 그런 기록들 위주로 불사 건축이 있었다는 것을 일단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고구려 불교의 그러면 특성에 대해서 보면 가장 큰 것은 이거죠. 1탁 3금당식. 그러니까 요 중문을 통해서 진입을 하는데 요 가운데에 목탑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탑이 특수하게도 팔각형의 그런 평면을 갖고 있는 목탑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이런 세 정각을 갖고 있는 요 형태가 바로 1탑 3금당식 배치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구려 사찰에서만 보일 수 있는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려척을 사용했다라는 법, 그 다음에 기하학적인 그런 비례에 의해서 축조했다라는 것. 그리고 가장 특이한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죠. 팔각 탑지 기단이라든지 초석을 사용했다라는 요 점. 요 부분이 8이라는 숫자는 불교와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는 수입니다. 불교에서 그런 완전한 깨달음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8정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깨달음의 그런 정수가 모인 곳이 바로 사찰이고, 그런 사찰을 조성함에 있어서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완전한 팔각을 사용했다고 하는 점. 그리고 이런 팔각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평면이 팔각으로 될 수도 있고 방형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팔각의 건물을 그것도 목조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웬만한 건축 기술로 지금도 그렇게 복원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러한 불교적인 신앙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앞선
건축 기술이 이미 이때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고구려의 사찰에 대해서 차근차근 더 알아보면 먼저 금강사지가 있습니다. 요 금강사지는 백제에 있는 금강사지와 혼동하시면 안 되는데요. 이 금강사지도 동일하게 1탑 상금당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 팔각탑지 중심으로 해서 중문, 동서금당, 북금당, 강당의 그런 1탑 상금당식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여기에는 옥석, 바닥 연결 보도가 있어서요. 그 다채로움을, 화려함을 볼 수 있고, 또 특이한 게 이 자연안반으로 팔각 전직 기단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가공석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이런 자연석으로 깎아서 팔각 기단을 만들었다는 게 이 금강사지의 큰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오리 사지는 팔각전지 좌우 대칭의 건물지가 존재하는데요. 그것이 좀 특성이고요. 그 다음에 정능사지입니다. 정능사지는 평양시 동묘왕릉 근처인데요. 물론 1탁 3근당식을 따라가고 있지만 이것은 동묘왕릉 사당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찰은 그 왕실을 위한 릉 앞에 그 릉을 수호하는 또 기리는 그런 왕실 사찰이 많이 있었는데요. 고구려 동명왕, 즉 고 주몽 그 태조를 위한 그런 동명왕릉을 위한 그 사찰로서 조성된 것이 아닌가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능사지인데 여기에는 특별하게 이게 팔각 목탑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팔각 목탑지도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문제에 출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부분과 비교해 보면 앞서 봤던 그 금강사지, 그 다음에 상오리사지, 그 다음에 토성리사지가 모두 팔각 목탑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각지가 석탑지가 아니라 바로 목탑지로 추정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고구려 사찰의 큰 특성입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봤던 금강사지라든지 상오리사지, 정능사지, 토성리사지 이렇게 팔각 목탑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도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고구려의 사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번 시간부터 고구려 불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